네, 다음은 금요 초대석 순서입니다. 사찰 경영에 있어서 경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경영이론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우리 시국도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히 이제 우리 시대가 또 다른 변화를 맞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최근에 붓다 경영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영천 중림사 주지자 중앙성가대 외래교수 선지 스님이 내셨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책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한번 모셨습니다. 스님이 나와 계십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스님이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시고 아주 학승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죠? 부끄럽습니다. 예, 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는데 요즘 출판 간담회도 하셨고 이런저런 일로 상당히 바쁘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일로 바쁘십니까? 예, 먼저 인사를 또 드려야 되니까 예. 불자님들 인사 한번 할까요? 예, 한번 하시죠. 예. 예. 불자님 안녕하세요. 망공의 공덕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804 은혜사 말사 예. 중림사 주지며 지속 가능한 공생적 ESG 경영 붓다 경영의 저자 선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카메라 여기 두 개 있으니까 예, 이쪽을 저도 보시면서 예. 저는 가끔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예, 서로 또 어색하니까. 네. 근데 이번에 내신 책 이름이 붓다 경영. 네. 저는 ESG 경영이란 말 워낙 많이 나와요 요새. 네. 여기 유행한다 그러고. 근데 사찰 운영에 이걸 도입했다고 하는데 붓다 경영하면은 뭡니까? 뭐 기업처럼 우리도 그렇게 경영하자 이런 뜻입니까? 붓다 경영은 이제 그 세간의 이제 ESG 경영은 이제 환경, 그다음에 이제 사회 어떤 책무, 그렇죠. 그다음에 지배적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환경을 보호하고 노사 간의 어떤 화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이 발전을 추구한다는 개념이 ESG 개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생적 ESG 경영은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고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자신의 것을 타인에게 나누어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바라밀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타의 개념이죠. 네. 예. 이제 ESG 경영을 바탕으로 한다는 말씀인데 자리이타라든지. 예. 근데 이제 뭐 스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양극화, 뭐 기후 위기, 뭐 안팎의 여러 문제가 있는데 공생적 ESG 경영이라고 했으니까 공생이란 말을 특별히 강조하신 거네요. 지금 스님이. 네. 그죠? 같이 다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네. 예.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은 찬란한 문화를 이어받은 현전 성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책입니다. 기성세대가 편리함과 풍요로움에 저들은 참단한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네. 바로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위대한 발명이라는 것은 양극 현상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발명한 것은 항상 보면 그 발단의 종점은 파괴를 이어주고 있죠. 예. 그래서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터전을 보존을 위해 가지고 ESG를 불교적 관점으로 포용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스님 이 책에서 이 붓다경 책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ESG 경영의 어떤 뭐 증거라고나 할까요? 사상적 토대가 우리 경전에 나와 있습니까? 네. 그 증거가 있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럼? 지금 제 책에 이제 ESG를 쓴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사상, 즉 공생입니다. 그래서 인연기법은 어떻게 보면은 인연생기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모든 존재는 상의 상관, 서로 의지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자연계는 각 생물로 스스로 공생관계를 형성하면서 생존 진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인간 세계는 어떻게 보면 공생보다는 공멸을 선택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대와 어떤 관계 속에서 인연과 우월을 따져가지고 서로 잔인하게 죽이는 전쟁이 그 대표적입니다. 그래 주정과 우월감을 내세운 것은 결국 대립의 사회는 공멸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근데 스님이 제안하신 게 뭐냐면요. 사찰도 ESG 경영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그 사찰에서 고민을 하는데요. 물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뭐 제시를 좀 하면 참고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예, 그 사실 우리 불교는 공생적 ESG 경영 실천 방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공생적 ESG 경영은 사찰이 살아가는 방식이라 관념을 어떻게 바꿀지를 두고 소통과 협력으로 신중히 접근하자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찰이나 조직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을 너무 크게 잡지 말고 사소한 것을 가지고 주관을 하는 관계자의 의지가 실천을 하게 되면 신도와 방문경이 이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에너지 절감 대책 그다음에 그 제로 웨이스트 운동으로 해가지고 사찰의 쓰레기를 줄이는 거. 그래서 아예 없게끔 해가지고 그래 절감되는 어떤 이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금액이 나오면 이것을 신도회라든지 어떤 사회 복지시설 이런 데를 돌려준다면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라 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또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니까 좀 아껴야 돼요. 예. 근데 스님이 영천 중림사 지금 주지신데 여기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유골을 자연 장지에 안치하는 방식 이걸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 일반 장묘 문화를 보면은 거의 다 매장. 그럼요. 예, 매장을 해가지고 산림 훼손과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초라든지 산수를 관리하다 보면은 뭐 벌이라든지 교통의 위험을 해가지고 간혹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어려움의 대안으로 탄생되는 게 지금 현재 뭐냐면 화장을 해가 낙골당 문화, 낙골당 문화가 있죠. 예, 그러나 매장이나 낙골당의 어떤 보관은 또 한 번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그것을 정리 안 하면은 결국 자손이 책임지든지 안 그러면 보관하고 있는 그 회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결국 그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림사 추모공원은 우리 중림사 휴림원 추모공원은 친환경적으로 자연의 흙 속으로 자연의 흙 속으로 이 안치하는 품격 장묘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스님만들이 전유물을 쓰고 있던 그 보도탑 형을 가지고 신도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맞습니다. 다 자연으로 돌아가요, 어차피 그죠? 우리가 뭐 여기서 하여튼 이 책에 보면 말이죠, 우리 선지 스님의 붓다 경영, 이 대만 불광산사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 대만 불광산사를 제가 이 책을 쓰거나 논문을 쓰면서 살펴봤는데 대만 어떤 불광산사는 어떤 신도들의 자발적 참여 봉사 정신과 그다음에 거기에서 토의된 지침을 실천에 옮기는 자세가 상당히 귀감이 됩니다. 인간불교의 이념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돈과 권한의 분리를 재무관리의 어떤 준칙으로 운영하는 것이 모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불교계에서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ESG 경영의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우리 재무도 많이 하셨잖아요. 사찰에서. 좀 더 이렇게 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의견인데 그냥 제가자들도 좀 많이 좀 역할도 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어요. 스님들이 부담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 종단에서도 지금 신도 회의에 지금 현재 많이 이관되고 조금 이제 그 재무 구조에 대해서도 자료를 투명하게 하고 계시니까 점차적으로 가야 되는 게 종교의 또 어떤 본질이시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수행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스님은 한국 불교의 ESG 경영 실천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먼저 이 그 ESG 공생적 ESG에서 이렇게 보면 사회의 ESG 경영에서도 이것이 뭐 잠시 흐름이 아닐까. 뭐
굳이 이렇게 민감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안일한 인식 개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50 넷제로 그 운동의 선언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어떤 현상이 됐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 불교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적어도 ESG가 무엇인지 네. 왜 실천을 해야 되는지는 의구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불교계는 사회의 시각을 따라가야 되지. 그래서 조금 시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거 ES 경영을 표면적으로 내세운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웃 종교 있잖아요. 이웃 종교에서는 뭐 ESG 목표까지 정해놓고 한다 하면은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의 이제 이웃 종교 중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종단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국 천주교 같은 경우는 ES 경영은 일부 고교하고 그다음에 대학교, 그다음에 그 어떤 복지관 이런 데서 상당히 선언식이라든지 위원회를 발족하고 봉사 활동을 상당히 그 대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천주교에서는 빛이 코밍을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바다를 정화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대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기독교는 이제 2020년대에 기독교 환경연대에서 주요 교단의 그 어떤 환경위원회 모회가 2050년에는 한국 교회 탄소 중립 로드맵이라고 해가지고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는 50%, 네. 2040년까지는 100%를 감축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걸 보면은 어떤 그 확실한 목표를 설정해 놨다는 게 기감이 들고 그렇죠. 예,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좀 빨리 좀 인식 개선이 필요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불교계가 빨리 이렇게 인식 전환을 하고 이 공생적 ESG 경영 여기에 실천을 한다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 다 죽어가는 우리 지구촌을 살릴 수 있는 그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공생적 ESG 경영 실천은 지구촌의 어떤 지속 가능성 한 이 환경, 사회, 토명 경영을 갖다 강조하는 겁니다. 또한 이게 정치, 문화, 사회를 지금 확산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사회에서는 페널티와 그다음에 제재가 따릅니다. 네. 그래서 바로 불교계가 바로 지금 이때의 붓다 경영을 시작을 해야만이 우리도 그러게서 사회에서 보는 인식이 종교계에서도 이렇게 불교계에서 운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이제 붓다 경영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이 가운데가 없어요. 우리 사회가 양극단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쟁 원흉 회통 이런 정신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자리이타 정신. 스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양극단에 다 있는데 말이죠. 가운데 있으면 또 욕먹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양극단이라는 주장이 보면은 강한 에고이즘의 어떤 그 현상인데 지식과 물질의 성장에만 치우쳐온 기성세대들의 왜곡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불교에는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고 자신의 것을 타인에게 나누면서 평등한 사회를 구현한 것이 공생적 ESG 경영입니다. 그래서 공생적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분에도 이야기했지만 바라밀 사상. 바라밀 사상에 입각해 가지고 우리가 ESG 경영을 하면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상리 공생을 추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영천 중림사 주지 선지 스님과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붓다 경영 이 책을 꼭 사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나가면 서점에 나가면 뭐 구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이제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중앙승가대 이제 그 전에 교수였는데 지금 외래 교수라고 부릅니까? 네네. 이렇게 교수하다가 이제 다시 외래 쪽으로 교수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그 포교 실천하기 위해서 내러티브 설법이라는 거를 그 제가 학위를 받고 강의를 시작됐는데 우리 불교가 설법에서 상당히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교육기관의 스님네들이 나올 적에는 뭔가 설법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하고자 해가지고 이 스토리텔링
우리는 너무나 소재가 많기 때문에 소재는 많죠. 이야기를 화를 해가지고 신도들한테 들려준다면 그것이 불교에 대해서 좀 흥미진진하게 다가갈 수 있다 해서 체계적인 내러티브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많은데 이거를 표현 잘 전달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설법을 좀 잘하는 스님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약한 분 스님들 그게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 기독교라든 타에서는 그걸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기관도 있고 이런데 우리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기관이 없었고 수행이 오래 가면 이제 스스로 터득하는 걸 갖다가 법문을 하시죠. 법상에서. 그럼요. 그 법상에서 법문을 하는 거는 어른 스님들 하시고 청소년들이라든지 부처님 교리를 전달할 적에는 좀 부드럽게 스토리텔링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바로 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 아살이시면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교수시잖아요. 지금. 네네. 그죠? 그 어떤 교육을 하십니까 지금 스님들 대상으로 승가 교육? 승가 교육은 아까 보니 제가 이야기한 대로 내러티브 설법을 그걸 주로. 예. 근데 요즘 승가 교육 얘기 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스님도 교리만 잘 알면 안 되고요. 인문학, AI, 인공지능 이런 거 우리 보일 스님 같은 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AI.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대한 소양을 많이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랜 정통과 최첨단 기술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기술에 그 익숙한 젊은 세대는 전통적인 방식의 포교보다 기술을 활용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그 드론 같은 걸 가지고 어떤 경연 대회를 한다든지 또 어떤 자기가 청소년들이 제작한 걸 갖다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어떤 경연 대회 이런 걸 갖다 기술로 활용한 AI를 쪽에 그런 거를 사찰에서 많이 운용을 한다면은 좀 빨리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영천 중림사가 은혜사의 말사잖아요. 네네. 근데 영천을 대표하는데 큰절 중림사 이렇게 왜 절이 큽니까? 그래서 큰절 중림사입니까? 이제 그 저들은 교통이 발달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혜사 본사보다는 영천에서 최고 가까운 게 중림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라 천년의 그 역사를 가졌는데 도성구사가 창건한 절이고 그래서 이 절은 영천에서 이제 대표적인 수학여행이라든지 소풍 어른들의 소풍 와가지고 마당에서 놀고 이렇게 가는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50대 이상은 거의 다 영천 사람이라면은 중림사에 소풍을 왔다. 아 그렇게 봤습니까? 예. 그렇게 봐서 무슨 기록이 있나요? 거기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고 특히 또 우리 그 중림사는 바로 금호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생하는 게 도랑을 또 좋습니다. 그래서 중림사는 공간이 또 주차장이 대형 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대형 버스가 사찰 마당에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방생호라든지 성지순례 이런 게 상 좋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거기서 조루방생 이렇게 방생 어루방생인데 우리 중림사는 조루방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새를 방생. 꿩이나 뭐 이런. 아니요, 꿩은 꿩 아니고요. 위에 그 동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매를 해가지고 텃새, 텃새를 해가지고 방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조루방생 도랑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깨알처럼 자랑을 하셨는데. 스님이 또 강아지를 좋아하신다고. 저는 강아지를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요? 강아지 있으면 안 갑니다. 그 집은 안 갑니다. 그렇습니까? 그 강아지를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하나의 또 불성이 있고. 그죠? 뭐 그것까지는 불성에 이제 있다는 거는 우리가 뭐 그 교리에서 다 알지만은 이제는 사회에 어떤 호의가 없는 사찰은 지속 가능이 어렵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도 우량 기업이라도 고객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 사찰이 과거를 기억하는 장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오늘날 우리의 삶과 함께 이 교류하며 문화를 창출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소통의 공간을 해가지고 요즘 반려동물들을 같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또 반려동물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귀여워요. 저는 봤을 때. 저는 아닙니다. 그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귀여우니까 이제 또 이렇게 쓰다듬고 같이 환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뭐 알려져 가지고 제가 뭐 그 반려동물을 좋아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천 중림사가
그 보훈 가족들을 위한 그 위령대제를 이렇게 꾸준히 예. 하고 계시죠.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스님이랑 무슨 인연이 예, 있으시거나? 그 오늘날 네. 젊은 세대는 네. 이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안 하는데 전쟁은 죽음의 일상이 참혹하다는 그 자체밖에 없습니다. 그래 중림사는 6.25 전쟁을 당시에 하나의 방어 진지가 돼가지고 영천 전투에서는 아주 승리의 그 제일 방어 진지를 사용했습니다. 네. 물론 그 덕분에는 뭐하지만은 대웅전이 전소가 됐던 그런 아픔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령대제는 나라를 위해가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해가지고 흘리셨고 참전 용사의 업적과 보훈 가족을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중림사가 노력하자 이럴 때 제가 다짐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우리 선지 스님께서는 지난 2023년 벌써 이렇게 됐나요? 2년이 야. 됐는데 그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인가요? 제가 이게 43일 그죠? 인도 순례 상월결사 인도 순례에 동참하셨는데 그때 상당히 좀 고생도 많이 하시고 예. 감회가 남다르시죠? 뭐 생명 존중 붓다의 길을 걷다 하는 게 생각만 해도 이 가슴이 벅차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금생의 나의 복전이었다. 복전이었는데 그 당시에 인도란 땅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서 많은 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 전부터 인도는 물론 다른 길로 성지순례를 많이 해봤지만 직접 걷고 느껴보는 것은 참 그때가 감회가 있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껏 웃기가 힘든 시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호가 4분 오해를 했다. 이게 아까도 양극단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마음이 심란하고 괴롭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좀 마음을 다스리는 뭐 명상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스님께서 좀 조언 좀 해주시죠. 최근 일상생활에서 정치적 혼란으로 해가지고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뉴스를 보면은 불안, 분노 느끼는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괴로운 이유는 네. 정치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깨졌기 때문이며 뉴스를 볼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 힘들지게 지금 현대사회가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마음 챙김이라든지 자비, 평화에서 불교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좌절이나 힘들지게 네. 호흡을 조절하고 지금 이제 우리 종단의 대표적인 K 명상, 네.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명상, 그다음에 운동을 통해가 생각을 멈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생각 체인지라고 합니다. 아, 체인지. 예. 예. 알겠습니다. 스님 이제 시간이 어느덧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붓다경영의 저자 영천 중림사 주지이신 선지스님 중앙승가대 교수이신 선지스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불교 스카우트 연맹 부연맹장도 하고 계십니다. 예. 네. 스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